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민희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지금 여의도 정가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일자리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왈칵 뒤집혔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일면 기사부터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제목, 숨막힌 중국. 그 뒤에 이어질 제목은 앞으로 숨막힐 한국. 무슨 얘기일까? 중국에서 급기야 마스크로 안 되니까 방독면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공장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인데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들이 서풍을 타고 한반도까지 밀어 닥칠 것이란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진박 판정론, 여권은 술렁거리고 있다. 진박 판정론이 무슨 말이냐? 진짜 박근혜 사람을 가리겠다 이겁니다. 비박계 경강송, 김무성 대표의 곤혹감이 역력한 표정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박 대통령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의도냐 박근혜냐 그것이 문제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냐 아니면 여의도냐. 총선에서 선택하라는 메시지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런 분석을 내놨을까? 야당의 반응은 그 밑에 기사에 있는데 야당은 그렇다면 가짜 민생법안 반대한다고 낙선을 선동하나? 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한 말 어떤 말이길래? 그 발언은 다음 경향신문 1면에 소개됩니다. 경향신문 1면 제목, 총선용 진짜 친박 찾는 대통령. 어제 박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신문 2면에서는 만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만 선택할 것. 아니 이것은 유승민 의원의 상같지 아닙니까? 국회의장 정의화, 황교안 등등의 이 조화 사이에 박 대통령이 온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 모습인데 유승민 의원 바르게 역사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돼 혼잣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1면입니다. 제목은 1971억 원, 1971억 원. 이 그림, 모딜리아니에 누워있는 나부가 중국 큰손에 낙찰이 됐는데 가격이 무려 1971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정치면 5면인데요. 새누리당이 사실상 제명을 했다. 누구를요? 김만복 전 국장원장을 사실상 제명했다. 이른바 팩스 입장으로 논란을 부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전직 새누리당 당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 때문에 여의도 정가가 왈칵 뒤집힌 사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돌직쇼는요 특집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름도 아니고 남양 특집도 아닌데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오늘 왜 무서운 이야기 특집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왜 무서운 이야기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돌직구 신문 첫 번째 무서운 뉴스를 살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아야 한다. 이것
배신의 정치 2탄이 아니냐? 그럼 박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진실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그런데 그 옆에는 총선 출마 사실상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정종석 장관을 비롯한 장관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앉아 있는데 어제 발언은 국무회의 모두 예.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 뭘까요? 오늘 조간신문 보면은 박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모든 신문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대통령 한 발언은 총선에서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아달라.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MC가 말한 대로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다. 사실 이 무서운 이야기다는 잠시 후에 나올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말씀에 들어간 이야기인데 정성희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박용진 전 대변인,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선택받아야 할 진실한 사람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야당에 대한 힐난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 이른바 비박계, 비주류인 사람들, 물갈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해서 오늘 모든 신문 사설에서요. 맹비난을 받고 있는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대통령이 내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하는 것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국무회의나 아니면은 이런 공식성상에서 국회를 향하여 법안 통과해달라고 말하기가 이제는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법안 통과 안 시키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요즘 역사가 아주 유행이니까 역사 얘기 좀 하면 세종대왕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우리 역사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이 이른바 경연이라고 있습니다.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하는 누구냐? 야당입니다. 야당. 자기 말 안 듣는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주로 하는 역할인데 세종대왕이요. 무려 2000번이나 경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이면 1년이 뭔데 적어놨는데 1년에 거의 60회. 월 거의 5회. 경연을 했다면 몇 시간째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물렸다가 또 다시 내놓고 조금씩 전진시키고 설득하고 공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뭐 하셨죠? 국무회의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하셨잖아요. 하명만 하신 거예요. 하명. 왜 내 하명에 따르지 않니? 야당도 그렇고 여당 누구누구누구도 이렇고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정치의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조목조목 얘기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옆에 호텔 짓는 게 관광 활성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 많이 있고요. 원격 진료 도입하는 게 의료의 공공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의료단체, 의사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야당이 그런 얘기 들어서 비판과 감시 견제를 하고 있는 건데 야당을 향해서 진실하지 않고 발목 잡고 있고 정책을 일삼고 있다라는 식으로 국무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에이 설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셨겠습니까? 어제 말했던 진실된 사람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자 동아일보는 사설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사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TK 물갈이와 맞춘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그 뒤에 말이 중요한데 묘하다. 대통령의 어제 진실한 사람 발언이 묘하다. TK 물갈이론 묘하다. 이 사설 제목이 참으로 묘한데 정성 위원님,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는 어제 박 대통령의 말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 총선을 앞둔 총선용 발언이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말한 묘하다는 뜻은 뭡니까? 어제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소위 말하는 진보신문, 보수신문 가릴 거 없이 모두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사설 내용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윤상현 의원이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 상가에서 대구 경북에서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어저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한 것은 박근혜 사람들을 결국 뽑아달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는 이것은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려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혹시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단어는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진실 1. 거짓이 없는 사실 2.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3.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배우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 셋 중에 분명히 뜻이 하나가 있을 텐데 임유선 변호사님,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던 정종섭 행안부 장관은 진실된 사람인가요? 아유, 정 장관은 근데 자신은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교감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건 차치하고 정종섭 장관은 진실한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분명히 선거엔 관심이 없다라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번에 나오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거짓말을 하신 거든지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진실이 각각 달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마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 총선을 겨냥한 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누구나 다 알 거다.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고요. 이거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한동안 주재를 못할 것을 감안하셔서 국무회의 내용을 되게 꼼꼼히 검토를 하셨고 특히 총선을 겨냥한 듯한 진실인간론에 대해서는 막판에 직접 넣은 문구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진실한 사람이 꼭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진 않는다고 봐요. 아마 그분이 말씀한 진실한 사람의 진짜 정의는 아마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 옆에서 정말 국가와 나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정치는 안 할 사람으로 얘기가 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기 정치를 안 할 사람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할 말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돼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못하니까요. 자기 정치를 못한다는 건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니까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진실의 뜻이 할 말 못하고 입 다무는 것, 이게 진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뜻은 그것은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할 말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오해하실 여유가 있으니 오해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럼 박용진 전 대변인, 할 말 못하고 입 다무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 안 하고 가리지 않고 했던 유승민 의원은 진실된 사람입니까? 그럼 아닙니까? 진실 안 한 거죠. 진실하지 대통령 기준으로는 배신의 정치를 하신. 배신이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 3면인데요. 재밌습니다. 진실한 분들 여기 나와 계세요. 이분들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행정부 장관, 그다음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장관. 아이고 이분들 다 콩밭 장관들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다음 총선에 다 출마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거나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이 이제 지금 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 모두 18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18명의 국무위원 중에 7명이 콩밭 장관입니다. 이분들이 진실한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 작심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경제 어렵죠. 민생 도탄에 빠지죠. 청년들 일자리 못 잡고 있죠. 이게 다 누구 탓이냐면 7개월짜리 장관들 임명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무려 7명이나 되는 장관들이 콩밭의 마음에 가 있어서 자기 일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 자신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법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누가 앞장서서 통과시켰느냐면 대통령이 그러셨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는 18대, 17대,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보다 많거나 비슷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과 국회를 탓하고 야당을 탓하고 여당 안에 자기 말을 따르지 비주류를 탓할 상황이 아니라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집권하고 3년입니다. 무슨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창조 경제라고 하는 온 세상에서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반복하신 지 3년. 예. 국무회의 때마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얘기하신 지 3년. 예.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 8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예. 국정은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 정확하게 말하면 일 안 하는 껍데기 장관 앉혀놓은 대통령 자신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아니 그런데 야당 탓이라고 하는데 야당은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모습인데. 박근혜 대통령 예. 성토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발언권은 문제겠습니다. 예. 왜 저한테는 발언권을 아예 주질 않습니까? 아니, 이제 드리려 저는 했습니다.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드리려 했는데 먼저 네. 치고 나오신 겁니다. 예, 답답해서. 예. 그러니까 어제 뭐 진실한 사람과 관련된 전후 문장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대통령은 국회가 답답한 겁니다. 제가 전후 문장을 자꾸 언론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문장만 써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했던 말. 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현재 국회가 사실 진정 민생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가 국민과 직결된 문제 소신 있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대통령과 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국회가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국민과 관련된 문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현재 19대 국회는 문제 많습니다.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나 언론인들이 역대 국회 가운데 최악을 19대 국회로 이야기합니다. 이 19대 국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국민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는 이야기. 저도 예. 문장을 다 봐야 되는 거지. 자꾸 이제 TK에 관련되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대통령은 내년 총선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자기의 정치 철학과 맞는 사람들이 국회에 포진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누구나 어느 대통령, 어느 정권,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TK는 본인의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본인의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돼서 국회에 돌아오길 바라겠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에서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건 아니죠. 예. 저는 맥락은 현재 국회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는 것이죠. 현재 사실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 현재 국회가 얼마나 마비 상태냐. 오늘 주제가 안 되지만은 선거 획정위원회 13일까지 안 하면은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내년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회 정말 식물인간화되는, 예. 식물국회화된 이 국회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이제는 논하고 국민과 관련된 문제 논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지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본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과도하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싫겠죠. 예. 어떤 말을 다 싫은 아니요, 겁니다. 안 싫어요. 왜 잠깐만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 박근혜 대통령 송토장이 되다 보니까 예. 저라도 이제 좀 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상황에서는. 마음에 왜냐하면- 없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건 그건 지금 진실한 분이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너무 한 문장을 가지고 키워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좀 더 민면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가지고 과도하게 무슨 선거 개입이니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싶은 만큼 다 하셨죠. 발언권 또 하겠습니다. 발언권 공평하게 드렸는데 문제는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의 이 발언,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는 바람이 선거 개입이냐, 선거 개입이 아닌 할 말을 한 거다. 안 의원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TK 물거리론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과 가까이 앉은 장관들이 줄줄이 대구 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 소지가 많다는 데 있는데 정말로 안영환 전 의원의 설명대로 대통령의 말씀은 선거 개입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이신 겁니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 대통령을 올해 어떤 자리에서 3번 뵀는데 그 자리에서 마무리 말씀을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 때문에 정말 일을 못하니까 내 진정성을 정말 이렇게 안 알아주냐. 불임 국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그 말씀하신 맥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맥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경도 봐야죠. 예. 왜 이런 상황이 대통령이 작심 발언했는지 배경을 봐야죠. 그 배경에는 내년에 총선이 있고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TK 물갈이이 나오고 있는 그 배경도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조간신문 보면은 예. 대통령이 감옥에 찍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비슷한 발언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렇죠. 그때 뭐 개정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의 상징성이란 것 때문에 이런 발언이 그렇게 해석을 낳고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말한 대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방법은 많죠. 간접 발언, 행사 찬성, 뭐 측근 발언, 아니면 서문시장 방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은 충분히 많은데 지금까지의 어떤 맥락상 대통령이 그 TK 물갈이론, 지금 국회의원 성원으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를 요로를 통해서 보인 마당에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를 염두한 발언이냐 아니면 그냥 하실 말씀, 순수한 말씀이냐 논쟁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의 사람들 일명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은 대강 이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뽑겠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 대구에 출마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진실된 사람일까요? 이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에 하신 말씀이 문득 저는 떠오르는데요. 대통령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임순 변호사님, 오늘 조간신문에 친박 한 의원, 모 의원의 인터뷰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이렇게 친박 의원은 해석을 하더군요. 박 대통령 용어 사전에 진실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배신이다. 방금 들은 배신의 정치의 그 배신이다. 친박 의원은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간,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은 결국에는 자신이 배신자로 낙인한 사람을 진실된 사람이 아니니 뽑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겠네요. 네, 저는 그 해석이 일견 이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안현 의원께서는 그냥 전반적인 맥락은 이러한 뜻으로 좋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컨대 우리 프로그램이 개편 시즌이 돌아왔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개편 시즌이 들어와서 한참 PD님들이 위해서 누구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너희들에게 자율권을 맡길게 라고 했던 사주가 갑자기 뒤에서 근데 이왕이면 진실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주가 생각하는 진실된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피 터지게 고민을 시작을 하겠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진실된 사람을 객관적으로 그때 진실이라는 사전을 찾아서 찾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말한 진실된 사람은 누구일까?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지개를 쓰겠죠. 따라서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원래도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무겁게 하시는 분이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무게가 느껴지니까요. 여권 내에서 발언권 문제가 나와서 충분히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뭐 공평성에 의문이 없습니다. 훌륭하신데 여권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물갈이 다음은 부산이다. 이런 얘기도 오늘 인터뷰가 조간신문에 실리고 있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대구 물갈이 다음은 부산이다. 그럼 이 얘기, 여의도 정계에서 떠돌고 있는 이 얘기는 낭설입니까? 여의도 정가에는 많은 상상이 동원됩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가운데서 가장 상상에 뛰어난 기자들이 정치부에 배치가 됩니다. 정치부에서는 팩트 하나 가지고 기사 한 지면을 쓸 수 있는 기자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건 좀 능력이죠, 기자들의. 그런데 이제 저는 뭐 대변인 생활도 해보고 기자도 해보고 정치부 기자도 해보고 해봤는데 팩트가 맞는 경우도 있고 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아는 것보다 120% 아는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아는 것의 20%밖에 아닌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제 뭐 대구 쪽에 출마해서 어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는 박근혜 사람들 출마 명단이 쫙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친박 아닌 분 굉장히 많아요. 단지 이 정부에 뭐 했던 이야기만으로 또 뭐 정말 아닌 분들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 다 친박 리스트를 만든 걸 보면서 기자들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어제 그제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팔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표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대구 사람들 다 합니다. 예. 그럼 대구 사람들 고민하겠죠. 어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은 대구에 내려오는 모든 출마 예정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난 뭐 한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대통령 현수막 대통령님 그렇죠. 사랑합니다 현수막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내려보냈다 물갈했다라고 아직은 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저렇게 서문시장 시장 가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만 끌고 간다든지 또는 그렇다면 이제 분명 이 사람이구나. 그러나 아직은 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자꾸 이제 그 진실한 사람 이야기 나오지만 대통령이 분명히 정의를 했죠.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 무슨 일에서 소식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실된 거죠. 물론 여기 이 부분이 정확히 정의를 했는데 자꾸 이제 통치 뭐 자기 유리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면 원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현재 국회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겁니다. 현재 국회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인식은 맞다고 봅니다. 제가 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현재 모습에서 좀 과도한 해석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뭐 박근혜 인사 출마 예정에 저기에도 박근혜를 파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한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용진 전 대변인 계속 네. 이 표정이 좀 뭔가 마땅치 않은 표정을 계속 짓고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의 어제 전체 그 말씀의 전체 구성을 보면 국회가 자꾸 발목을 잡고 공전시키고 내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이 모양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19대 국회 문 닫으면 다 자동 폐기되는데 난 마음이 되게 안타깝다. 그러니 이제 진실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국회를 물갈이 해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본인의 답답함을 국회 때문이라고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신 건데 아까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는 그런 시도는 역대 대통령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실패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국정 혼란도 가져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 국정에만 매달리고 허기에도 바쁜 시간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면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어제 대통령의 진실된 사람 발언을 예를 들면 야당 강세 지역의 호남 지역 분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보겠습니까? 뭐라고 봅니까? 저게 시방 뭔 소리야 이러죠. 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수도권과 이른바 영남 지역, 대통령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돼 있는 지역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힘들어하는 거는 국회 문제니까 이번 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람을 찍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뭘 바라는 거냐면 국회 선진화법이 그대로 있는 한 3분의 2, 60% 이상의 의석인 180석 이상을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영남 지역, 특히 대구 TK 지역에서는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주라. 내 말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TK 물갈이로는 뿐만이 아니라 예. 야당과의 선거 국면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이 문제는 야당에 대한 어떤 선거 개입, 예. 야당을 겨냥한 선거 개입, 야당을 겨냥한 정치 개입으로 당연히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 답답하시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반론, 견제, 감시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시죠. 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그냥 면죄부 주고 가면 되는데 야당이 자꾸 문제 삼고 게다가 여당 안에 있는 정두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힘드시죠. 그렇게 힘드셔야 나라 국민들 세금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하는데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볼 때 야당은 이미 안중에 없으신 것 같고 여당 내에 이른바 과거 구친박 의원들을 겨냥했던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서 동아일보 잠시만요. 사설은 TK 물갈이와 맞춘 박 대통령이 어제 발언이 묘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놓고 공천 개입, 선거 개입하겠다는 건가? 정성윤 의원님, 동아사설도 그렇고 조선사설은 묘하다고 했는데 조선사설은 대놓고 선거 개입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전후 맥락뿐만 아니라 배경을 살펴봐야죠. 어저께 말한 건 우리 임 변호사 아까 소개해줬지만 대통령의 작심 발언입니다. 지난 6월 그 국회편 파돌 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 얘기한 다음에 2탄이고 또 대통령의 워딩뿐만 아니라 어떻게 단호한 표정과 그 결계에 가득 찬 그 분위기, 그 다음에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이 뒤에 딱 포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뭐 아까 뭐 기자 탓을 기자라기보다는 기자가 좀 과잉 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뭐 어떤 언론이나 뭐 국민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안 의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선거 개입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이자 누가 보더라도 여당의 대표격인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보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뭐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동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가 문제 있다. 현 국회의원도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선거 개입을 본다면은 끝도 끝도 없습니다. 대통령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선거 때, 중간 선거 때라고 그러죠. 하원 선거 때 뭐 하면은 전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이제 하원 선거 때 하원 전부 팔고 주지사에서 3분의 1 2년 단위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때 돌아다니면서 어느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고 다닙니다. 미국은. 뭐 미국과 우리가 정치제가 좀 다르지만은 그럼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고 나옵니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특성이 있지만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선거 개입을 따지면 끝도 끝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어찌든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당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지. 자꾸 이제 선거 개입으로 하고는 싶겠지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선거 개입했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왜 정치인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비난하면서 왜 또 선거 개입을 또 비난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보다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무서운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이 말씀을 빗대어 이런 만평을 그렸습니다. 우리 멘탈 붕괴라고 흔히 하는데 멘붕이 아니라 혼붕. 혼붕이란 제목을 이 만평에 붙였습니다. 혼이 비정상 무서워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모습, 멘붕 아닌 혼붕이다. 중앙일보가 이런 만평 제목을 붙였는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일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우리 아이들의 혼이 비정상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은 북한에 종속될 수 있다. 북한의 사상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려는 취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워딩이 좀 제가 생각하면 지나치게 나가셨어요. 혼이 비정상이다. 우리가 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마 soul이라고 얘기할 텐데 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너의 혼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런 용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역사를 잘못 배우면은 잘못된 뭐 국가관이나 이런 걸 인식 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 그거는 그 비정상이란 말을 썼는데 비정상은 정상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잘못됐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실되지 않다라는 의미로 썼는데 대통령의 그 워딩이 굉장히 국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용어로서는 굉장히 좀 이런 말이 모르겠지만 좀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혼은 어떤 뜻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혼, 첫 번째, 혼동에서 유래된 말.
두 번째 뜻,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린다는 비물질적인 것. 세 번째 혼, 홀은 금과 낙기의 하나. 이렇게 됐는데 임순 변호사님,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혼이 비정상된다는 것은 셋 중에 어떤 뜻입니까? 1번이 뭐라고 하셨죠? 1번은 혼동할 때 혼, 2번은 영혼, 3번은 금과 낙기 홀은. 정답 2번입니다. 아, 2번이군요. 네, 2번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면서 꼭 그런 곤란한 질문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은 제일 큰 문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좀 이분법적으로 많이 단순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법적이다. 아까 전에 진실된 사람의 반대말을 배신으로 해석하는 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언행들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국민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좀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원래 이분법적 사고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쓰일 때가 많아요. 제일 어디서 많이 쓰이냐 하면은 광고에서 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요. 이거 아니면 저건데 정치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곳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교집합이 존재하는 공간인데 나와 다르면 적, 내 편이면 진실, 남의 편이면 배신. 나의 국정화 교과서에 찬성하면 정상,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면 비정상. 혼이 비정상. 네,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 일단 혼이라는 대통령이 쓰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굉장히 낯선 단어를 쓴 것도 놀랍지만 그 후에 그에 반대하면 비정상이라는 사고방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무섭습니다. 무섭다. 네. 대통령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오히려 무섭다. 우리가 무섭습니다. 네. 대통령이 얼마나 이 국정교과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진정성과 절실함에 대해서는 잘 익히 와 닿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네. 혼이 비정상이 될 수 없다. 이건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혼이 없거나 혼이 비정상일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생각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논리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기 국정 전역 연기 검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이석기 씨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됐죠? 전 그분들이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역 연기하고요. 또 심지어는 군복을 내놓고 불러만 달라. 가겠다. 나라가 부른다면 얼마든지 전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젊은이들 검정교과서를 배웠습니다. 근데 검정교과서 배운 이 젊은이들이 비정상적이어서 혹은 혼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대통령의 그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생각이 없어도 유분수고 비정상적 논리를 해도 전 유분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하는 거 반대하는 국민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고, 제가 늘 설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설득하고 또 교감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뿐이 하명지시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합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데도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이 서로 얽혀 있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뚝 잘라요. 그 사람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명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면 비정상적이거나 혼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죠? 우리는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다 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런 일들을 좀 처리해 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대통령 지시 안 따른다고 우리한테 화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안 의원님. 네. 또 이번 주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성토장인데 저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해야겠습니다. 자, 아까 끊었다고 그랬는데 또 문장을 끊었어요. 또 문장을. 자, 문장을 끊은 거군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것이죠. 국가와 민족 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바로 그 혼이 없는 인간에서 그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문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역사를 모르면은 혼념 인간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비정상인 표현의 적절성 여부는 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평소에 어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그런데 이 명료한 게 정치인들은 굉장히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예. 본인이 이런 말을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표현을 가지고 혼이 비정상을 가지고 무슨 지금 도합 모든 언론, 모든 만평까지 뭐 해가지고는 뭐 국민 협박하는 건 예. 대통령이 국민 협박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이 과거 교과서를 배웠던 사람들은 뭐 더 근데 검인정 교과서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 뭐 군대에서 뭐 전역 연기했다는 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해서 그 교과서를 배웠다고 해서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통령을 말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무 모질게 몰아붙이는 예. 것은 참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의 말씀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의 논란은 차치하고, 우리 대통령의 어법, 화법, 말투 스타일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오늘 조간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알아듣기 쉬운 명쾌한 화법만큼은 박 대통령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해서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대 작심 발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5월 정말 짧은 이 한마디. 정치부 기자로서 이 선거판을 이 단어가 뒤흔들 수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아직도 10년이 지났지만 2006년 5월 대전은요. 이 말 때문에 대전시장 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 의원님? 더더욱이나 그때는 그 테러 피습을 당해서 얼굴에 상처가 나고 수술이 끝난 직후에 한 말이죠. 뭐 그 한마디로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죠. 예. 선거의 영이란 말도 그래서 생겼고요.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개헌 추진 시 참 나쁜 대통령이다. 소위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규정해버렸을 그 개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 요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뇌리 쏙쏙 박히는 것 같아요. 2008년 3월 공천 학살, 이른바 친박 공천 학살 때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때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당시에 그 2008년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친박계에 대한 공천 학살 친박에 대한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났었죠. 12년도에. 예,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말 때문에 친박들이 다 살아났던 그런 선거 결과. 2013년 3월 수석비서관 회의 때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붓을 원수다. 요건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최신 단어인데 규제는 원수다. 요 발언 저도 아직도 생생히 엊그저께처럼 기억납니다. 요거보다 더 셌던 발언은 그 당시 규제는 암덩어리다. 규제는 암덩어리다. 네, 그거보다 더 센 발언은 여기 나와요. 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지만 심플한, 쉬운 단어들을 쭉 선택했네요. 2006년부터. 그것은 사실 오늘 뭐 비정상이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과 무관하게 그 정치인의 단순한 그 어법은 굉장히 정치인의 장점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네요. 또 생각났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 나온 보스턴 글로브지에서 분석한 최근 기사인데요. 단어 구사력이 쉬울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답니다. 대통령들이? 네. 오. 그러니까 보스턴 글로브지가 이번에 미국에 출마한 민주공화당 19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지지율 가장 높은 트럼프. 그 사람의 단어 구사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네요. 그리고 벤 카슨, 초등학교 6학년. 굉장히 지지율이 높죠. 그런데 어려운 말을 쓸수록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예. 지금 그 과거에서도 보면은요, 옛날의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별 연설의 대학원, 연설 수준은 대학원생 2학년 수준이었답니다. 근데 에이브럼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고요. 점점 내려가네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이랍니다. 예. 트럼프,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랍니다. 그분이 되나요? 예, SNS 시대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보다는 지금 말하는 대통령처럼 쉽고 간결하고 약간 자극적이고 강한 그런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지지율 결집에는 상당한 더 효과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대단한 정치인이네요.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제일 가능한 게 미국은 단어가 딱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배워야 될 몇 단어 수준이 그것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죠. 우리는 초등학교까지 몇 단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방송 언어는 보통 우리 중3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중3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결하고 단답형으로 하는 건 정치인에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장점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간단한 화법까지 저희 살펴봤는데 앞서 제가 오늘은 남양 특집도 아닌데 무서운 이야기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준비된 기사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사가 실렸을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 돌직구 신문 하나밖에 못 뜯었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청와대만 외면한 유승민 상가 문상 리스트가 청와대에 입수도 했다? 박용진 대변인, 문상 온 사람 청와대에 다 보고됐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제 여야 의원들 113명의 의원들이 찾아갔었죠. 어제 이제 발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서울이 아니에요. 대구고요. 대구까지 내려간 여야 의원이 113명이나 되고 그중에 102명이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친박은 친박대로 또 비박은 비박대로 서로 자기 공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 농담 삼아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김무성 대표가 앉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누가 일어나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 여기서 그냥 가? 가면 니 공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전략 공천 없다더니 왜 공천 있고 없고 했더니 아이고야 그러면서 농담도 못 안 하고 삼키는 장면. 그리고 야 우리 여기 오는 거 청와대에서 아는 거 아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다 보고됐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너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농담이 또 오고 가는데 어제 그 자리에 그 상가에 기자들이 한 20명 이상 24시간 그야말로 죽치고 앉아서 오는 정치인들의 대화를 다 듣고 흐름을 다 봤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유승민 의원이 빈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접객실로 나와서 응대를 한 사람은 단 4명인데 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이해창 전 대표 이런 분들 오고 이종걸 원내대표에게도 왔었는데요. 원유철 현 원내대표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았다. 내다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다 그런 걸 쓰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가.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딱 쓰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통령이 조화도 보내지 않고 조문사절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쫙 퍼지면서 완전히 찍혔구나, 대통령이 벼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이 다 이러저러한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짚어보면 아쉽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유승민 전 대표와의 관계가 단순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예전에 완전한 친박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김무성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부친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고 조화도 보내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에 야당의 임수경 의원 아시죠? 임수경 의원이 어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수경 의원이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사상적인 어떤 힐난, 비난 대상이 되었던 임수경 의원이 갔는데 제가 물어봤죠. 임수경 의원이 거기 왜 가셨어요? 했더니 아니 부친상이잖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요즘 힘든데. 그리고 나도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같은 불교도기도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큰 인연이 없는데도 그렇게 가는 동료 의원으로서 가는데 대통령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하고 도와줬던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인데 조화 정도는 보내주는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만요. 한겨레 만평이 이 내용을 그림판으로 그렸는데 만평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만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 사이에서 뭔가를 적고 계신 그런 만평인데 누가 왔나 지금 리스트를 적고 있는 건데 새누리당 기억 의원과 니은 의원의 대화. 야 이거 뭐 오늘 우리 온 거 이거 다 체크돼서 청와대 보고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 이 말을 들은 니은 의원. 이미 저희 온 거 다 보고됐다는데요. 비밀 아니에요. 그러자 다시 기억 의원. 야, 너 겁먹었냐? 이런 농담들이 사실은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 자리에서 나왔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친상 조문 자리에서 한 친박 의원들은 대구 물거리론까지 거기서 이야기를 해서 언론의 지탄까지 받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청와대에서 보고받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저런 걸 받고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통령의 그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맥락의 분위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구가 지금 물갈이논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냐는 분위기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 저렇게 만평에 나온 대로 예.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우리 청와대가 그런 거 보고받을 수는 아니죠. 그건 조금 약간 과장된 거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다만 그런 식의 불안감과 그런 어떤 공포심이 지금 그 정가에 퍼지고 있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청와대 많이 가보셨으니까 이런 것까지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러진 않죠?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사실 있다. 저런 문상객 유명 인사의 문상객들이 찾아올 경우 기자들이 그것도 이제 기자들의 가장 말진 기자가 앉았습니다. 자 누구 아마 언론사에는 좀 다 보고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얼굴 보고 다 체크해요. 얼굴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 의원 102명 이름 다 언론사에서 다 압니다. 저 아는 정도라면 아마 거기 저 정도라면 경찰 정보관에 다 나가 있겠죠. 예. 그럼 그거 올렸을 수도 있고 안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요한 인사든 이 언론 신문만 보면 다 나왔습니다. 누가 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굳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무슨 뭐 체크를 해서 이 사람 불이익 준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뭐 대구 사람들 다 알지요. 대구 분들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다. 그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구 특히 선거에 나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멘트,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 반응도 민감한데 저기에 그 어제 상가에 온 대구 의원들 또 여기는 대구 출신의 현재 입후보한 사람들 나오려고 하는 분들 다 참석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상가 오늘 조문정치라고 그러죠. 조문정치의 장이 어제 펼쳐진 겁니다. 그 조문정치의 장 속에서 본인들의 처신과 본인들의 앞으로 미래가 어느 정도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걸 이제 오늘 전체 신문들이 스케치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사실 유승민 의원은 막역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안 오셨죠? 유승민 의원의 측근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순 변호사님. 이병기 비서실장이 끝내 못 온 것에 대해서 그분도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오고 싶었겠지만 눈치 보지 않았겠냐. 그게 이 유 의원 측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연락을 했다라고 해요. 콕 집어서 네. 이병기 비서실장한테만. 예. 더운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못 오셨죠. 못 오신 거다. 안 오셨다기보단 못 오셨죠. 뭐 눈치가 보였겠죠. 그리고 유 의원이랑 비슷한 시기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예. 못 오셨죠. 예. 결국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으신 건데 네. 윗분의 눈치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얼마나 큰지를 국민 모두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요. 아마도 우리보다는 유승민 의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하시겠죠. 저는 뭐 말 한마디 안 나눠봤습니다. 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본 게 유승민 의원에 다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을 훨씬 더 많이 아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왜 국민이 유승민 의원을 안타까워해? 내가 그 사람 훨씬 많이 아는데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아마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섣불리 동정하지 마. 동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 그런 마음 저도 이해는 가요. 어떤 실제로 사람이. 대구 민심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참 나는 개인적으로 저 사람 참 별로다 싶은데 방송에 나와서 되게 정의로운 척 얘기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의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도 외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아니야.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야. 예.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다 내고 그렇다고 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듯이 그건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듯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선거 개입을 하면 안 되는 대통령이라면 사람이라면은 이런 신호를 국민에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거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조문 정치, 상가 정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부친상 풍경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북한에서요. 연일 우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앞장서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급기야 국정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 북한이 황 총리를 비난하는 수준이
조금 묘합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황교안 총리를 공격했습니다. 황 총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관련 편향성을 들어 국정화 당위성을 강조한 데 대해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파렴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고 교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다며 황교안 총리의 이름을 빗댄 삼행시까지 꺼내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던 황 총리를 비난하던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북한은 지난주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찍소리도 못 내는 무성의 참혹한 운명이라는 등 이름을 빗대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와 황 총리가 여권의 차기 주자로 부상하면서 두 사람을 향한 북한의 비난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재밌네요. 임수정 변호사님. 황교안 국무총리 이름으로 운 한번 띄워주세요. 황당하고 교활하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댄다 라면서 북한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 북한이 황교안 총리의 이름으로 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의 삼행시가 정청래 의원이 황교안 총리를 공격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정성 위원님? 글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알죠? 중국에 서버를 둔 대남 매체인데 거기에서는 황교안 총리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아까 황당하고 교활하고 안하무인이라 그랬는데 원래 원작은 정청래 의원은 나오나요? 황당하고 교활하고 안목을 가졌다. 그거를 북한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해서 안자만 좀 바꿔서 저 좀 악독하게 표현을 했네요. 어찌됐건 저작권은 정청래 의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삼행시 공격, 황교안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황당하고 교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삼행시 공격. 무서운 이야기 특집이라고 제가 오늘 했잖아요. 무섭습니다. 한심한 민충이 권력과 재물 앞에서는 차명과 존엄 따위는 아랑곳 없이 구접살스럽게 달라붙는 한민구여서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고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어집니다. 현명치 못한 인간의 택나발. 근데 이제 해석이 안 돼요. 저도 지금. 인간의 선택 이렇게 좀 약간 어거지로 좀 갖다 붙였는데. 한민구도 이해가 안 가요. 안영환 전 의원님, 북한이 하다 이제는 삼행시 공격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 수준이랑 북한의 수준은 똑같다. 제 생각으로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베낀 것 같습니다. 베꼈다. 북한이 한국 언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을 해서 아마 위에 상층부한테는 언론 베꼈단 말 않겠죠. 본인 아이디어처럼 하겠지만 베낀 게 정말 많습니다. 북한 신문 읽다 보면은 우리 걸 베낀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어도 그렇죠. 그런데 삼행시에 익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민구 같은 경우는 자작인데 자작은 역시 좀 떨어집니다 보니까. 특히 구접살스럽다. 전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고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데 북한 참 낯이 뜨겁습니다. 저는 볼 때 같은 민족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의 산 수준이라면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수준이 너무 어휘 선택이라는 건 너무 낮아서 좀 답답합니다. 안타깝고요. 이쯤에서 북한이 직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삼행시 공격한 그 장면, 무서운 장면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한심한 민충이 권력과 재물 앞에서는 체면과 존엄 따위는 아랑곳 없이 구접살스럽게 달라붙는 한민구여서. 자, 어때요? 이게 비난이 확실히
좀 젊고 트렌디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 되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싶은데 이 매체 언론인들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윗분 들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성 경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이런 북한의 맹비난이 네. 김정은을 향한 충성 경쟁이다.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조금 길고 예스럽게 했죠. 뭐 구접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제가 누누이 인용하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뭐 혁명의 관역에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길게 소설스럽게 했다라면은 지금은 아마 위에서 명령이 온 것 같아요. 야 길어서 못 알아듣겠다 짧게 해라라고 하니까 삼행시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용어는 짧고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말투를 좀 배우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의 삼행시 공격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자동차, 무서운 자동차입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이른바 불타는 BMW, 한 달 새 7대가 활활 불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너무 비싼 BMW의 고급형 모델 7 시리즈죠? 인도 받았는데 그렇죠. 어제 받았는데 오늘 차량이 불탔다. 차량이 문제 있어서 수리소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받았는데 불탔다. 2달 사이에 벌써 BMW 차량이 주행 중에 이유도 모르게 엔진에서 활활 불에 타서 전체가 타버린 사건이 7건. 그렇죠. 뭐 BMW 하면 굉장히 고급차 아닙니까? 벤츠와 더불어서.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2달 사이에 7건. 그것은 이제 5 시리즈에서 5건. 최고급 시리즈가 7 시리즈라고 합니다. 7 시리즈에서도 2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신차들이. 네. 그래서 지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BMW 코리아에서도 고객에게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예. 최소화하겠다, 불편을. 그런데 원인 발표를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를 사신 지금 고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도 모르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엔진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D차까지 연결돼서 대형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찔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원인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BMW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성희 위원님 꿈에 그리던 꿈의 차 아닙니까? 값도 뭐 한두 푼이 아닙니다. 국산차에 뭐 2배가량 비싼 차량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셨지만 분명히 불이 다 본닛, 엔진이 있는 그 본닛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차량 결함일 가능성이 이게 높고요. 뭐 제가 이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면은 그 차량 결함이라는 측면이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러죠? 이게 CCTV로 불타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BMW 측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증거가 분명하니까. 네, 제가 마이바흐라는 차량 소송을 해봐서 아는데요. 아마 근데 소송은 길어질 겁니다. 뭐 블랙박스라든가 사제 내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선을 잘못 건드려서 그렇다라고 BMW 측에서는 주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마 소송은 길어질 겁니다. 비싼 수입차를 비싼 돈 주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애프터 서비스, AS가 확실해서 수입차를 애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프터 서비스로 어떻게 수입차의 명성을 기대할지 의문입니다. 광고 후에 휘날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하루 종일 무서운 이야기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밝은 클로징 기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의 휘날리 기사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내일이 벌써 수학능력 시험인데 우리 수험생들도 참으로 고생이지만 이번 수능을 수험생들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 만학도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만학도 수험생이
플랜카드가 여보 대학 등록금 준비해. 꼭 수학능력 시험 잘 보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들 내일 수능을 앞두고 혹시 차 막히면 어떨까 궁금하신데 일단은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걱정된다면 국번 없이 182 경찰 민원 콜센터에 연락하면 지각 수험생들 안전하게 우리 학교까지 출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통학이죠? 등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졸업한 지 받을 수 있다고 오래됐죠. 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벌써 출근이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네요. 수험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변함없이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